화음리 버스 정류장에서 5분을 걸어 들어가면 낡은 함석 지붕 아래 작은 가게 하나가 나온다. 간판은 오래되어 글씨의 획이 반쯤 지워졌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 정심지물포. 가게는 3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다. 나무로 짠 진열장에는 색색의 한지가 두루마리째 세워져 있었고 유리 진열대 안에는 오래된 만년필과 봉투칼, 인주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가게 한쪽 벽에는 낡은 달력이 3년 전 것 그대로 걸려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것조차 바꾸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에서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은 매일 아침 문을 여는 할머니의 손길뿐이었다. 조은서는 3일 전 할머니의 장례를 치렀다. 향년 89.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또렷했던 할머니는 숨을 거두기 전날 밤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가게는 계속 열어둬라. 그 양반이 오실 시간이니까. 은서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34살, 도시에서 10년 넘게 편집자로 일하던 그녀에게 지물포는 어린 시절 방학 때나 들르던 낯선 공간이었다. 한지와 화선지, 봉투와 우표, 색색의 색종이들이 나무 선반마다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가게 안에는 오래된 종이 특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장례를 마치고 사흘째 되던 아침, 은서는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오전 9시 정각,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울렸다. 은서는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약속처럼 시계의 초침이 9시를 가리키는 순간과 정확히 맞물린 방문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허리는 굽었고 지팡이를 짚은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다려 입은 양복 재킷과 정성스레 맨 넥타이가 눈에 띄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가게를 찾아올 때마다 갖춰 입어온 예 같았다. 노인은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낯선 젊은 여자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다. 저, 최말순 여사님은 안 계신가요? 은서의 목이 메었다. 할머니는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가늘게 떨렸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은 사람처럼. 그럴 리가. 어제도 나한테 편지를 주셨는데. 은서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편지라니 무슨 편지를 말하는 걸까?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박덕수, 91살.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이 근처에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아침 9시 정심지물포에 들러 편지지 한 장을 사고 편지 한 통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60년이 넘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말을 하는 노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마치 그 매일의 방문이 그의 삶을 지탱해 온 유일한 의식이었다는 듯이. 은서는 노인의 낡은 구두와 지팡이 손잡이가 오랜 세월 손때에 반질반질해진 것을 보며 이 방문이 결코 가벼운 습관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은서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60년 동안 매일 대체 누구에게 무슨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일까? 실례지만 편지를 누구와 주고받으신 건가요? 노인은 은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고여 있었다. 내 아들입니다. 영우, 전쟁통에 잃어버린 내 아들.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다. 은서는 할머니가 남긴 낡은 나무 괴짝을 떠올렸다. 다락방 구석에 늘 놓여있던 자물쇠가 채워진 그 괴짝.
어릴 적 궁금해서 물어보면 할머니는 늘 손사래를 치며 말을 돌리곤 했다. 저것은 손대지 마라.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그 말이 지금 은서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다. 노인은 매일 아침 9시에 온다고 했다. 오늘도 그 약속대로 왔지만 편지를 건네줄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다. 노인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영호가 오늘은 편지를 안 보냈답니까? 그 순진한 질문에 은서는 차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노인의 아들이 60년 전 전쟁통에 헤어졌다면 지금 살아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아니, 살아있다 해도 90이 넘은 노인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매일 편지를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은서는 문득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가 정말로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 60년 동안 편지를 대신 써왔던 것일까? 어르신, 죄송하지만 내일 다시 와 주시겠어요? 제가 할머니 유품을 좀 정리해보고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은서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마치 낯선 얼굴 속에서 그리운 누군가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가게를 나서기 전 낡은 문틀에 손을 얹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말순 여사님,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말에는 원망도 서운함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깊은 감사와 그리움만이 담겨 있었다. 노인이 절뚝이며 골목을 돌아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서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노인의 굽은 등이 골목 끝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가게 안으로 돌아온 은서는 한참을 진열대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60년이라는 시간이 실감 나지 않았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된 어떤 약속이 오늘 이 순간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한 듯 몸을 일으켜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밟고 다락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락방은 좁고 어두웠다. 작은 창으로 스며드는 저녁 햇살이 먼지 낀 공기 속에서 가늘게 빛났다. 괴짝은 어릴 적 기억 그대로 다락방 가장 안쪽 구석에 놓여 있었다. 은서는 어린 시절 이 괴짝을 두고 할머니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할머니, 저 안에 뭐가 들었어요? 소중한 것, 아주 소중한 것이 들어있단다. 보물이에요? 할머니는 그때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그래,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지. 그 대답이 무슨 뜻이었는지 은서는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다. 먼지 쌓인 괴짝 앞에 선 은서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할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이 이제 그녀의 손끝에서 열리려 하고 있었다. 자물쇠는 낡아서 힘을 주자 쉽게 풀렸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괴짝 뚜껑을 열자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 수백 통이 차곡차곡 마치 누군가 평생에 걸쳐 정성스레 쌓아 올린 탑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가장 위에 놓인 봉투에는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고 싶은 아버지께 영우 올림. 은서의 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봉투들 속에 할머니가 평생 짊어졌던 어떤 무거운 이야기가 담겨 있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은서는 괴짝 앞에 주저앉아 봉투들을 하나씩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가장 오래된 것은 64년 전의 날짜였고 가장 최근 것은 바로 사흘 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의 날짜였다. 그렇다면 할머니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이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된 봉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64년의 세월이 담긴 종이는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며 서글픈 소리를 냈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무엇일지 은서는 아직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낡은 지물포 안에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할머니의 또 다른 인생이 통째로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은서는 첫 번째 편지를 읽지 못했다. 봉투를 열려던 손이 자꾸만 멈칫거렸기 때문이다. 종이 위에 눌러 쓴 붓글씨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다가도 이내 봉투를 다시 괴짝에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64년이라는 세월이 담긴 편지를 함부로 펼쳐보는 것이 두려웠다. 그 안에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지, 그리고 그 사연이 자신이 알던 할머니의 모습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다락방 바닥에 앉은 채 낮에 만난 노인의 얼굴을 떠올리며 밤을 새웠다. 창밖으로 별빛이 쓰러지고 새벽빛이 스며들 때까지 은서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다. 노인이 60년 동안 받아온 그 편지들은 정말로 그의 아들이 보낸 것이었을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노인이 다시 가게 문을 두드렸을 때 은서는 그를 안으로 들이고 뜨거운 차 한 잔을 내어놓았다. 가게 안에는 이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 낀 공기 속을 가늘게 가르고 있었다. 어르신, 저한테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쟁이 터진 그해 박덕수는 28이었다. 그에게는 8살 난 아들 영호가 있었다. 아내는 영호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기에 덕수에게 영호는 세상 전부와도 같은 존재였다. 밤낮으로 홀로 아들을 키우며 그는 영호가 자라는 모습만 보면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마을에 피난 명령이 떨어졌다. 사람들은 짐을 싸들고 남쪽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도로는 피난민들로 가득 메워졌고 하늘에서는 이따금 폭격기의 굉음이 들려왔다. 덕수는 영호의 손을 꼭 붙잡고 걸었다. 놓치면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놓지 말라고 몇 번이고 아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피난민들의 행렬이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디선가 포탄이 떨어졌다는 외침이 들렸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등에 짊어진 보찜과 손에 든 보따리가 서로 부딪히며 넘어지는 사람들, 울부짖는 아이들, 그 모든 아비규환 속에서 덕수는 오직 아들의 손만을 붙잡고 버텼다. 영호는 겁에 질려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들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무서워요. 괜찮다, 영호야. 아버지가 있잖니. 절대 손 놓지 마라. 그러나 그 다짐이 무색하게 밀려드는 인파에 떠밀려 덕수는 결국 아들의 손을 놓치고 말았다. 순식간이었다.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려 영호의 작은 몸이 저만치 떠밀려 가는 것이 보였다. 덕수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영호야, 영호야,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인파를 헤치고 다녔지만 어디에서도 작은 아들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다리를 건넌 뒤에도 피난지에 도착한 뒤에도 덕수는 몇 날 며칠을 아들을 찾아 헤맸다. 임시 수용소마다 찾아가 아들의 이름을 외쳤고 벽마다 아들을 찾는다는 종이를 붙였다. 그러나 전쟁의 혼란 속에서 8살 아이 하나를 찾는다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혹시라도 아들이 자신을 찾아 이곳으로 올까봐 피난지였던 이화음리에 눌러앉아 평생을 살았다고 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다른 자식도 두지 않았다. 오직 영호가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그는 화음리에서 조그만 이발소를 운영하며 살아왔다. 이발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그는 늘 아들의 나이를 헤아려 물었다. 혹시 박영호라고 이 근처에서 그런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님들은 처음엔 안타까운 눈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질문은 점차 이발소의 오래된 풍경 중 하나가 되어갔다. 덕수는 매년 여름 아들과 헤어졌던 그 다리를 찾아가 하루 종일 서 있곤 했다. 행여 그날처럼 아들이 그 다리를 건너 자신을 찾아올까 하는 이제는 스스로도 헛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을 수 없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덕수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기적 같은 희망의 빛이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덕수가 40을 간 넘겼을 무렵이었다. 정심지물포 앞을 지나던 그에게 당시 젊은 새댁이었던 최말순이 말을 걸어왔다. 이발소 손님으로 몇 번 얼굴을 익힌 사이였다. 말순은 덕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혹시 아직도 아드님을 찾고 계세요? 덕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신문에 실종자 광고를 내고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 소식도 없다고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제안했다. 제가 편지지를 팔아요. 아드님께 편지를 써보세요. 어쩌면 이 세상 어딘가에서 그 편지가 닿을지도 몰라요. 덕수는 그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렸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 밤 편지를 썼다.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미안했던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편지지에 한 장을 가득 채웠다. 다음 날 그 편지를 지물포에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주일 뒤 말순이 그에게 답장을 건넸다. 아들 영호의 이름으로 쓰인 편지였다. 아버지,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덕수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오열했다. 가게 안에서 손님들이 지켜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뛸 듯이 기뻤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는 그 편지를 이발소 거울 옆에 붙여두고 손님을 볼 때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날 이후로 덕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편지지부터 챙겼다. 밤새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곱씹으며 한 글자씩 눌러 썼다. 오늘 이발소에 어떤 손님이 왔는지,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절이 바뀌며 화음리의 풍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소한 일상까지도 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매일 답장을 받았다. 그것이 무려 6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이었다. 그 편지들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무너졌을 겁니다. 은서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말로 영호가 살아있어서 그 편지들을 보낸 것일까? 아니면 할머니가 처음부터 어떤 사정을 알고서도 노인을 위해 그 편지들을 대신 써온 것일까? 노인은 찻잔을 다 비운 뒤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런 늙은이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가게 문을 나섰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6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려온 사람의 마음이 그 굽은 등 위에 고스란히 얹혀 있는 것 같았다.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다락방에 있는 괴짝 속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봐야 했다. 노인이 돌아간 뒤 은서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 아래 괴짝 속 편지들이 마치 오랜 세월 쌓아 올린 탑처럼 놓여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가장 오래된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서 할머니의 젊은 시절 필체로 눌러 쓴 글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다락방 창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점점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은서는 무릎 위에 낡은 괴짝을 끌어당긴 채 가장 오래된 봉투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종이가 부서질까봐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봉투 안에서 나온 편지지는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글씨만은 또렷했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는 무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낯선 사람들 뿐이지만 마음씨 좋은 분들을 만나 밥은 굶지 않고 지냅니다. 아버지도 부디 몸 건강히 계셔 주십시오. 언젠가 반드시 찾아뵙겠습니다. 불효자 영호 올림. 편지의 필체는 소년의 것처럼 어설프면서도 정성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순간 멈칫했다. 이것이 정말 어린아이가 쓴 글씨일까? 아니면 누군가 어린아이의 필체를 흉내낸 것일까? 그녀는 다음 편지, 또 다음 편지를 꺼내 순서대로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편지 속 필체는 조금씩 변해갔다. 처음에는 서툴고 삐뚤빼뚤하던 글씨가 세월이 지나며 점차 성인의 필체로 자연스럽게 자라났다. 마치 실제로 한 아이가 자라나며 글씨체가 변해가는 것처럼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은서는 그 필체의 변화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편집자로 일하며 수많은 원고와 필사본을 다뤄온 그녀의 눈에는 그 변화가 자연스러운 성장의 흔적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세월의 흐름에 맞춰 필체를 바꿔가며 써 내려간 것처럼 보였다. 10대 편지에는 소년티가 남은 서투른 각짐이, 20대로 넘어가는 편지에는 사회인이 된 듯한 반듯함이, 그리고 최근 편지에는 노년의 손끝이 만들어내는 가느다란 떨림까지 세심하게 담겨 있었다. 설마 할머니가 전부 쓰신 걸까? 그런 생각이 스치자 은서는 스스로도 놀라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다고, 무언가 다른 설명이 있을 거라고 애써 부정했다. 하지만 편지를 한 장씩 넘길수록 그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져 갔다. 그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은서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안방 서랍장을 뒤졌다. 할머니가 평생 써온 가계부와 손때 묻은 낡은 일기장 몇 권이 나왔다. 그녀는 그것들을 다락방으로 가져와 편지와 나란히 펼쳐놓고 한 글자씩 대조하기 시작했다. 초반 편지들의 삐뚤빼뚤한 글씨체와 할머니가 왼손으로 서툴게 쓴 듯한 메모의 필체가 묘하게 닮아 있었다. 특히 흙을 쓸 때 마지막 획을 살짝 위로 치켜 올리는 습관과 응을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걸려 쓰는 버릇이 편지 속 글씨와 일기장 속 글씨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것은 아무리 필체를 바꾸려 해도 무의식 중에 새어나오는 한 사람만의 고유한 습관이었다. 은서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오소소 돋는 것을 느꼈다. 은서는 편지 봉투의 뒷면도 유심히 살펴보았다. 정상적인 우편물이라면 소인이 찍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어느 봉투에도 우체국 소인은 없었다. 대신 봉투 겉면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만 적혀 있을 뿐이었다. 우표조차 붙어 있지 않은 봉투도 있었고, 어떤 봉투에는 이미 오래전에 유효기간이 지난 낡은 우표가 장식처럼 붙어 있을 뿐이었다. 은서는 그제야 깨달았다. 노인이 매일 아침 지물포에 들러 받아가던 그 편지는 우체부의 손을 거쳐온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그날 직접 써서
마치 며칠 전 우체국을 거쳐 도착한 것처럼 꾸며 건네준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정황이 소름 끼치도록 맞아떨어졌다. 우체국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편지들이 실제로 우편으로 배달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은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편지 더미를 뒤져 발신 주소가 적힌 봉투를 찾아보았다. 몇몇 초기 편지에는 어설프게나마 주소가 적혀 있었다. 부산시 영도구라는 지명이었다. 그녀는 그 지명을 종이에 옮겨 적으며 혹시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 정말 영호라는 소년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지 훗날 확인해 보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 주소로 시작하는 편지는 오래가지 않았다. 3년쯤 지난 편지부터는 주소란이 아예 비어 있었다. 마치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꾸미려 애쓰다가 시간이 흐르며 그 수고조차 필요 없어진 것처럼 편지는 점점 형식보다 내용에만 집중된 모습으로 변해갔다. 이제는 그저 아버지에게 전하고픈 안부와 그리움만이 담담하게 적혀 있을 뿐이었다. 은서는 괴짝 바닥까지 편지를 모두 꺼내다가 맨 아래에서 낡은 신문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누렇게 색이 바랜 그 신문은 61년 전, 그러니까 덕수가 처음 지물포를 찾아왔다는 시기와 거의 맞물리는 날짜의 것이었다. 신문 한 귀퉁이에는 작은 부고 기사가 실려 있었다.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전쟁 중 부모를 잃고 부산의 한 보육원에 맡겨졌던 8살 소년이 전염병으로 인해 짧은 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름은 정확히 적혀 있지 않았지만 보육원의 이름과 소년의 대략적인 나이가 덕수가 잃어버린 아들의 정황과 정확히 일치했다. 기사 옆에는 누군가 붉은 펜으로 작게 동그라미를 쳐놓았고 그 옆 여백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호가 맞다면 어떡하지? 그 짧은 6글자에 담긴 무게가 은서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어쩌면 그 편지 왕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비극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은서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만약 이 신문 기사 속 소년이 정말로 영호라면 그는 아버지와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그 후로 60년간 이어져 온 그 수많은 편지들은 대체 누가, 왜 쓴 것이란 말인가? 은서는 신문 조각을 손에 쥔 채 외할머니가 이 사실을 덕수에게 끝내 알리지 않았는지 이해해보려 애썼다. 답은 이미 은서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가 자신이 알던 그 다정하고 강인했던 할머니가 60년 동안 한 노인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속인 것일까 아니면 지켜준 것일까? 은서는 신문 조각을 손에 쥔 채 오랫동안 다락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가게 앞을 지나가는 저녁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어쩌면 할머니는 진실을 밝힐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무거운 거짓을 홀로 짊어지고 살아왔던 것일까? 그녀는 괴짝을 마저 정리하려 손을 넣다가 문득 가장 안쪽 구석에서 다른 편지들과는 다른 두꺼운 공책 한 권을 발견했다. 가죽 표지는 손때에 절어 반질반질했고 모서리는 달아 둥글게 마모되어 있었다. 얼마나 자주 펼쳐보았는지 손길이 닿았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첫 장을 넘기자 할머니의 낯익은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것은 내가 평생 짊어진 죄이자 내가 평생 지킨 약속이다. 언젠가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나를 용서해 주기를.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 그녀는 그 공책을 품에 안고
첫 장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60년 전 젊은 새댁이었던 최말순이 겪었던 어떤 하루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공책의 첫 장을 넘기자 60년 전 젊은 새댁이었던 최말순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은서는 등불 하나만 켜둔 채 할머니가 남긴 글씨를 한 줄 한 줄 눈으로 따라갔다. 마치 할머니가 바로 옆에 앉아 조곤조곤 예시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말수는 23살의 화음리로 시집왔다. 남편은 지물포를 운영하던 집안의 장남이었고 시부모를 모시며 가게 일을 돕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라 마을 곳곳에는 아직도 그 상처가 짙게 남아 있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자식을 잃은 사람들,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골목마다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저녁이면 어디선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말순이 박덕수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그가 이발소를 새로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수군거렸다. 저 양반은 전쟁통의 아들을 잃었대. 그날 이후로 실성한 사람처럼 아들 이름만 부르고 다닌다지. 말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렸지만 자신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물포에 들른 덕수가 낡은 신문 조각 하나를 손에 쥔 채 넋을 놓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말순이 무슨 일이냐고 조심스레 묻자 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다. 부산의 한 보육원에서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난 소년의 이야기였다. 이게 우리 영우일지도 모릅니다. 나이도 헤어진 시기도 다 맞아떨어져요. 말수는 그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덕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아 오열했다. 6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 헤맨 아들이 어쩌면 자신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지물포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였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가게 안을 들여다볼 정도로 그 울음소리는 처절했다. 말수는 그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함께 눈물을 훔쳤다. 23살의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슬픔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덕수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곁을 지켰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차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덕수를 부축해 가게 안으로 들이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덕수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문득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확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도 안 나와 있고 저는 그냥 우리 영우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 말에 말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덕수의 얼굴이 눈에 밟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자 남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는 그런 사연이 한둘이 아니야. 우리가 다 짊어질 수는 없어. 말순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덕수의 텅 빈 눈빛이 떠올랐다. 며칠 뒤 말수는 이발소 앞을 지나다가 다시 덕수와 마주쳤다. 그는 여느 때처럼 손님이 없는 가게 안에서 홀로 앉아 아들의 이름을 종이에 쓰고 또 지우고 있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저분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 아니라 어쩌면 살아갈 이유일지도 몰라. 그날 밤 말수는 홀로 방에 앉아 오래도록 고민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분명 옳지 않은 일이었다. 시부모님이 아신다면 크게 꾸짖으실 일이었고 남편 역시 이해하지 못할 것이 뻔했다. 그러나
진실이 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덕수에게 진실을 알린다면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할지도 몰랐다. 반면 작은 희망의 끈이라도 이어준다면 그는 그 끈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을지도 몰랐다. 말수는 등잔불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되물었다.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함부로 끼어들 자격이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덕수의 텅 빈 눈동자를 떠올리며 다른 질문도 스스로에게 던졌다. 그렇다면 저 사람을 이대로 모른 척 지나쳐도 되는 것일까? 밤이 깊도록 그녀는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말수는 다음 날 아침 덕수가 지물포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그를 불러 세웠다. 저 아드님께 편지를 써보시는 건 어떠세요? 덕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편지를요? 어디로 보낸단 말입니까? 주소도 모르는데.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제가 편지지를 팔아요. 아드님께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보세요. 세상이 넓으니 어쩌면 그 마음이 어떻게든 닿을지도 모르잖아요. 덕수는 그 말에 담긴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는 그날부터 매일 밤 편지지 앞에 앉았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몇 시간이고 빈 종이를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로 얼룩진 채 첫 문장을 써내려갔다. 태어나서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눌러 쓴 그 편지에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빼곡히 담겼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말순에게 건넸다. 이걸 정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수가 묻자 말순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볼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담긴 무게를 그때의 말순도 온전히 알지 못했다. 편지를 받아든 말순의 손도 함께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자신이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편지에 답장을 쓰지 않는다면 덕수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온 말수는 아무도 몰래 편지를 펼쳐 읽어보았다. 서툰 글씨로 눌러 쓴 그 편지에는 아들을 잃은 죄책감과 그리움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미안하다. 영호야. 아버지가 그때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그날을 몇 번이고 후회한다. 부디 어디에 있든 건강히 살아다오. 그 문장을 읽으며 말수는 다시금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말수는 등잔불 아래 앉아 편지지를 펼쳤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그리고 8살 소년의 마음이 되어보려 애쓰며 서툰 글씨로 첫 문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획을 일부러 삐뚤게 긋고 받침을 자주 틀리게 쓰며 실제 8살 아이가 쓴 것처럼 보이도록 정성을 다했다. 아버지,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을 쓰는 데에만 한참이 걸렸다. 말수는 그 문장 뒤에 이어질 말들을 고르고 또 고르며 자신이 짊어지게 될 이 무거운 약속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말수는 처음에는 정말로 편지를 붙일 생각이었다. 신문 기사가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으니 혹시라도 기적처럼 영호가 살아있어 그 편지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그녀는 답장을 쓰기 전 먼저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다. 만약 정말로 영호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거짓 편지를 쓸 필요도 없이 그 아이를 직접 찾아 아버지 곁으로 데려오면 될 일이었다. 그녀는 부산의 여러 보육원과 고아원에 수소문하여 주소를 알아냈고 편지 봉투에 정성스레 주소를 적어 우체국으로 향했다.
우체국 창구 앞에서 그녀는 편지를 건네며 몇 번이고 속으로 빌었다. 부디 이 편지가 살아있는 아이에게 닿기를. 그래서 이 모든 슬픈 짐작이 헛된 걱정으로 끝나기를. 그러나 며칠 뒤 그 편지는 어김없이 반송되어 돌아왔다. 봉투 겉면에는 붉은 도장으로 수취인 불명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말수는 그 도장을 보며 가슴이 내려앉았다.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쥐기도 힘들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보육원 몇 곳에 다시 편지를 보내보았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어느 곳에서도 박영우라는 이름의 소년을 찾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반송된 봉투들이 하나둘 쌓여갈 때마다 말순의 마음속 희망도 함께 바스러져 갔다. 그러던 중 말순은 어느 지인을 통해 그 신문 기사가 실렸던 보육원의 원장을 직접 만날 기회를 얻었다. 남편에게는 친정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새벽 첫 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았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고, 그저 확인만 하고 오는 것이라고. 부산까지 먼 길을 다녀온 그녀는 원장으로부터 뼈아픈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전쟁통의 이름도 모른 채 맡겨진 아이가 많았고 기록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이었다. 원장은 낡은 장부를 뒤적이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다만 원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그 신문, 기사 속 소년의 인상착의와 나이가 말순이 설명한 영호의 것과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왼쪽 눈썹 위에. 원장의 그 한마디에 말순은 숨이 멎는 듯했다. 덕수가 언젠가 지나가듯 이야기했던 영호가 어릴 적 마당에서 넘어져 생겼다던 그 흉터와 정확히 일치하는 특징이었다. 그 아이는 늘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올 거라고. 매일 그 말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장은 낡은 서랍에서 작은 헝겊, 인형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건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품에 안고 있던 겁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가족이 찾아오면 전해주려고 간직해뒀어요. 말수는 그 헝겊 인형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낡고해진 그 인형에서 짧았던 한 소년의 마지막 나날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했다. 화음리로 돌아오는 완행버스 안에서 그녀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무릎 위에 놓인 헝겊 인형을 꼭 쥔 채 그녀는 몇 번이고 되뇌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영호는 아버지와 헤어진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낯선 곳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눈물도 함께 흔들리며 떨어졌고 옆자리에 앉은 낯선 승객이 걱정스러운 눈길을 건넸지만 말수는 그저 고개를 젓고는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말수는 그날 밤 잠든 남편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 사실을 덕수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아니 전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발소를 찾았다. 사실대로 말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이발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말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덕수는 거울 앞에 앉아 며칠 전 자신이 대신 써주었던 첫 답장을 몇 번이고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우리 영호가 글씨가 많이 늘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지물포대 얼마나 야무지게 컸는지. 덕수는 말순에게 그 편지를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그의 눈빛에는 몇 주 전 신문기사를 보며 무너져 내리던 절망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대신 살아갈 이유를 되찾은 사람의 생기가 가득했다. 며칠 사이 그는 이발소 문을 다시 활짝 열었고
손님들에게도 예전처럼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가게 유리창도 반짝반짝 닦아놓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화분에도 새 물을 주어 잎사귀가 다시 푸르게 살아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그 변화를 알아채고는 덕수 씨가 요즘 부쩍 활기를 찾았다며 반가워했다. 말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했던 말을 삼키고 대신 이렇게 물었다. 어르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덕수는 겸연쩍은 듯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물포 댁 덕분입니다. 편지 한 장이 이렇게 사람을 살릴 줄은 몰랐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덧붙였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들을 잃었다는 절망에만 사로잡혀서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이 편지 한 장이 저를 다시 살게 해줬습니다. 그 말에 말순의 심장이 무너지듯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것을. 진실을 말하는 순간 저 환한 미소는 다시 산산조각이 날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에는 덕수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지도 몰랐다. 그녀는 이발소 문을 나서며 등 뒤로 들려오는 덕수의 콧노래 소리를 들었다.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소리였다. 그 작은 노랫소리가 말순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그날 밤 말순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다. 등잔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그녀는 자신이 짊어지려는 이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거짓을 말하는 죄, 진실을 감추는 죄, 그러나 동시에 한 사람의 웃음을 지켜주는 일,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그녀는 몇 번이고 마음이 오갔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진실을 밝히는 대신 이 거짓을 평생 짊어지고 가기로. 그것이 죄가 될지언정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말수는 그날부터 부산의 여러 신문과 잡지를 구해다가 읽기 시작했다. 영우가 자랐다면 겪었을 법한 시대의 풍경들, 유행하던 노래들, 사람들의 관심사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갔다. 어떤 해에는 새로 생긴 공장에 취직했다는 사연을, 또 어떤 해에는 결혼을 준비하다 망설인다는 사연을 지어냈다. 편지 속 영호의 삶을 더욱 그럴듯하게, 더욱 생생하게 그려내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한 소년의 인생을 자신의 손끝으로 한 해 한 해 지어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어떤 진심이기도 했다. 그렇게 시작된 편지는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는 동안에도 끊이지 않았다. 말수는 매일 밤 등잔불 아래 앉아 편지를 썼고 다음 날 아침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덕수에게 그 편지를 건넸다. 가게 문을 열기 전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편지를 쓰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부엌 한쪽 구석에서 몰래 펜을 들 때도 있었고 장을 보러 가는 척 집을 나서 골목 어귀에서 편지를 마무리 짓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필체는 점점 더 능숙해졌다. 10살 소년의 글씨체에서 사춘기 소년의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그리고 어느덧 청년의 반듯한 필체로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아들의 성장을 자신의 손끝으로 하나하나 빚어나갔다. 나이에 따라 말투도 바꾸었다. 어릴 때는 응석 섞인 말투로, 사춘기에는 조금은 무뚝뚝하고 서먹한 말투로, 성인이 되어서는 점잖고 의젓한 말투로 그 세심한 변화 하나하나가 덕수에게는 진짜 아들이 자라나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편지 속 영호는 성실하게 자랐다. 부산의 어느 인쇄소에서 견습공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밤에는 야학에 다니며 글을 배웠다는 이야기,
그리고 몇 해 뒤에는 작은 인쇄소를 직접 차렸다는 이야기까지. 어느 해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소식을, 또 어느 해에는 그 인연이 아쉽게 어긋났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말수는 그 모든 것을 지어내면서도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삶을 지켜보듯 세심하게 설계했다. 인쇄소의 이름부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이름까지. 그녀는 마치 소설을 쓰듯 하나의 세계를 정교하게 쌓아 올렸다. 편지에는 늘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언젠가 꼭 찾아뵙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덕수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이발소 일에 더욱 열심을 냈고 아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몸가짐도 바르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과 연락이 닿았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손님들은 이발소에 앉아 머리를 다듬으면서도 오늘은 영호가 뭐라고 했느냐며 안부를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사가 되었다. 덕수는 그때마다 신이 나서 편지의 내용을 조금씩 들려주었고 손님들도 마치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해 주었다. 아무도 그 편지의 진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말순의 남편조차 아내가 매일 밤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한 채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말순의 마음속에는 늘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다. 덕수가 올해는 영호가 꼭 온다고 했는데 하며 기대에 찬 얼굴로 이야기할 때마다 말수는 그 기대를 꺾지 않기 위해 새로운 사정을 지어내야 했다. 공장에 급한 일이 생겼답니다. 이번에는 몸이 좀 편찮으시대요. 그런 거짓말을 지어낼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몇 번이고 자신을 책망했다. 명절 전날 밤이면 유독 편지지를 앞에 두고 오래도록 망설이는 날이 많았다.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릴 수 없어서 그녀는 매번 그럴듯한 핑계를 찾아내며 또 한 번 거짓을 보탰다. 세월이 흐르며 말순도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을 때마다 아들을 잃은 덕수의 마음을 더욱 깊이 헤아리게 되었다. 밤새 보채는 아이를 달래며 문득 8살의 세상을 떠났다는 그 이름 모를 소년을 떠올릴 때면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려왔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더욱 깊어졌다. 어느 해 겨울, 말수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이 비밀을 털어놓았다. 화롯불 앞에 마주 앉아 그녀는 그동안 홀로 짊어졌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았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듣기만 하다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다. 당신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야. 그래도 여기까지 온 이상 그 양반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하지 않겠소. 남편의 그 한마디가 말순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홀로 짊어졌던 짐을 함께 나눌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다. 그날 이후로 남편도 아내의 비밀을 함께 지켜주었다. 가끔은 남편이 편지 속에 등장할 만한 시대적 배경을 함께 고민해 주기도 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부부가 되어 한 노인의 희망을 함께 지켜나가는 동반자가 되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다. 말순의 아이들이 자라 학교에 들어가고 시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지물포의 간판이 몇 번이고 새로 칠해지는 동안에도 그 편지만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다. 덕수의 검은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하나둘 늘어가고 이발소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는 동안에도 오직 그 편지만이 변함없이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었다. 마을도 크게 변해갔다. 신장로가 새로 뚫리고 버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게 되었지만 정심지물포와 이발소 사이를 오가는 그 조용한 의식만큼은 시대의 변화와 무관하게 그대로 이어졌다.
가끔 말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매일 아침 편지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는 덕수의 얼굴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말수는 자신이 짊어진 이 무거운 거짓이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곤 했다. 딸이 시집을 가고 손주가 태어나고 말순 자신도 어느덧 환갑을 넘기는 동안에도 그 믿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환갑잔치를 치르던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주는 자리에서도 그녀는 문득 다락방의 괴짝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다. 언젠가는 이 비밀을 온전히 짊어질 다음 사람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말순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제 손녀를 볼 나이가 되었지만 그 비밀만큼은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딸에게조차 온전히 털어놓지 못했다. 딸이 어릴 적 다락방의 괴짝을 궁금해할 때마다 말수는 늘 손사래를 치며 말을 돌리곤 했다. 저것은 손대지 마라.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그 말 속에는 언젠가는 이 비밀을 물려줄 사람이 나타나리라는 희미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다만 그 사람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 손녀가 되리라는 것을 그때의 말수는 알지 못했다. 오직 낡은 공책 하나에 자신이 짊어진 죄와 약속의 기록을 몰래 적어 내려갈 뿐이었다. 밤이 깊어온 가족이 잠든 시각이면 그녀는 조용히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한 줄씩 눌러 적었다. 그것은 참회록이자 동시에 누군가에게 남기는 유언 같은 기록이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공책의 페이지는 하나둘 늘어갔고 그 안에는 60년에 걸친 한 여인의 고뇌와 사랑이 고스란히 쌓여갔다. 공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는 이미 새벽이 가까운 시각이었다. 은서는 다락방 바닥에 앉은 채 오랫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짊어졌던 60년의 무게가 이제는 고스란히 자신의 어깨 위에 얹힌 듯한 기분이었다. 창밖으로 희뿌옇게 동이 터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캄캄한 안개 속을 헤매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얼굴로 가게 문을 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9시가 되자 어김없이 문에 달린 종이 울렸고 박덕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섰다. 그는 어제와는 다르게 조금은 지친 얼굴이었다.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더 느리고 힘겨워 보였다. 오늘은 영호 편지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은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노인에게 자리를 권하고 차를 내왔다. 노인은 찻잔을 받아들면서도 계속 문 쪽을 흘끔거렸다. 마치 편지를 기다리는 그 습관이 이제는 몸에 완전히 배어버린 듯했다. 은서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노인의 하루 전체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은서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어르신, 할머니가 남기신 물건들을 좀 봤어요. 그 안에 편지도 있었고요. 노인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서 영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은서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 간절한 눈빛에 은서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은서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노인의 그 간절한 눈빛 앞에서 어떤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얼버무리며 화제를 돌렸다. 제가 좀 더 정리해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노인은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는 캐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이 돌아간 뒤 은서는 가게 카운터에 홀로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진실을 알려야 하는가? 할머니가 60년 동안 지켜온 이 거짓을 이제 와서 깨뜨려야 하는가?
아니면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이 거짓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가? 그녀는 편집자로 일하며 늘 진실과 사실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왔다. 어떤 원고든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 믿어왔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정반대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노인에 대해 알아보다가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마을 주민센터에 문의한 결과 박덕수 노인은 최근 몇 달 사이 병원 출입이 잦아졌다는 것이었다. 심장이 좋지 않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으며 의사는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했다. 그 소식을 접한 은서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노인의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녀의 고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만약 지금 진실을 밝힌다면 노인은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6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한다면 노인의 남은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반대로 진실을 계속 숨긴다면 그것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자신도 언젠가는 늙고 그 편지를 더는 쓸 수 없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은서는 편집자 시절 다뤘던 수많은 원고들을 떠올렸다. 그 중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과 허구가 미묘하게 뒤섞인 회고록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 앞에 놓인 이 문제는 어떤 원고보다도 더 복잡하고 무거운 것이었다. 은서는 그날 밤 도시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친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거 정말 어려운 문제네. 진실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 근데 거짓도 영원할 수는 없고. 그 말이 은서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전화를 끊고도 그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마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도록 은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동안에도 노인은 매일 아침 9시 어김없이 가게 문을 두드렸다. 은서는 그때마다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노인의 안부만 물으며 시간을 벌었다. 어느 날은 날씨 이야기로, 어느 날은 마을 소식으로 화제를 돌리며 그녀는 조금씩 결정의 순간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계속 미룰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노인이 오지 않았다. 9시가 지나고 10시가 지나도록 가게 문의 종은 울리지 않았다. 은서는 초조하게 시계와 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6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던 그 발걸음이 처음으로 멈춘 것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불안해진 은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노인이 새벽에 심장 발작으로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부디 늦지 않기를, 부디 노인이 무사하기를. 병실 문을 열자 노인은 침대에 누운 채 산소 호흡기를 낀 모습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옆에는 간병인 한 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다른 가족은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평생을 그렇게 잃어버린 아들 하나만을 기다리며 홀로 살아온 것이었다. 은서는 그 쓸쓸한 병실 풍경을 바라보며 목이 메어왔다. 6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기다려온 사람이 정작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는 이토록 외로이 누워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몄다. 은서가 병실에 들어서자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야윈 얼굴에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도 영우 편지가 왔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은서는 더 이상 대답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노인의 앙상한 손을 조심스럽게 붙잡았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지금껏 그가 견뎌온 6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말해주는 듯했다. 은서는 노인의 앙상한 손을 붙잡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실 안에는 산소 호흡기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낮게 울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의 고민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가? 거짓을 이어가는 것이 옳은가? 편집자로서 늘 사실을 존중해온 자신의 원칙과 지금 눈앞에 노인한 노인의 마지막 순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문득 다른 질문을 떠올렸다.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이 사람을 살리는가? 그녀는 할머니가 60년 전 이발소에서 느꼈을 그 감정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으로만 설명되는 선택이었다. 은서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은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영우 형이 아버지께 꼭 전해달라고 한 말이 있어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힘겹게 몸을 조금 일으키려 했다. 은서는 그런 노인을 조심스럽게 만류하며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 온 편지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어젯밤 그녀가 할머니의 마지막 공책을 덮은 뒤 밤새 눌러 쓴 편지였다. 몇 번이고 쓰다가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한 끝에 완성한 문장들이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60년간 지켜온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온전히 담아내고 싶었다. 편지지를 고를 때도 가게에서 가장 좋은 한 지를 골랐다. 할머니가 평생 팔아온 바로 그 종이에 할머니를 대신해 마지막 진심을 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대신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 영우가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그 영혼이 아버지께 전하고 싶었을 마음을 편지의 형식으로 담아낸 것이었다. 그것은 거짓도 완전한 진실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놓인 위로였다. 그녀는 이것이 완전한 정답은 아닐지라도 지금 이 순간 노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먼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0년 동안 단 하루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편지들, 그 안에 담긴 사랑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께 감사를 전할 차례입니다. 아버지, 저를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날의 혼란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부디 자신을 용서하시고 남은 시간을 평안히 보내주세요. 저는 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은서는 편지를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서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다. 영호가 나를 용서한다고 했습니까? 은서는 목이 메어왔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르신. 형은 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대요. 그리고 이제는 편히 쉬셔도 된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노인은 한참을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60년 만에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게 된 어떤 무거운 짐에 대한 눈물이었다. 그는 흐느끼면서도 몇 번이고 고맙다,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마치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온 힘을 다해 그 두 글자를 되뇌었다. 은서는 그 곁을 지키며 자신이 내린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병실 창밖으로는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고 그 고요한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손을 맞잡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은서는 병실을 나서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것이 할머니가 원했던 방식일까? 그녀는 다락방에 두고 온 낡은 공책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언젠가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나를 용서해 주기를.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는 그저 죄책감에 짓눌린 한 사람의 고백처럼 느껴졌지만 이제와 다시 떠올리니 그것은 오히려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조용한 부탁처럼 느껴졌다. 부디 이 마음을 나 대신 끝까지 지켜달라는. 은서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 문장에 이렇게 답하고 싶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용서해요. 그리고 할머니가 지켜온 그 마음을 저도 이어가고 싶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다. 그녀는 그 별빛을 올려다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서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노인의 상태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다. 퇴원한 그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정심지물포를 찾아왔다. 그러나 예전과는 다른 표정이었다. 오랜 세월 짊어졌던 불안과 조급함 대신 이제는 잔잔한 평온이 얼굴에 깃들어 있었다. 걸음걸이마저 한결 가벼워 보였다. 마치 6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부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처럼 이제는 매일 편지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영우가 저를 용서했다니 저도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은서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6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조금씩 다른 의미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노인은 더 이상 편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이 가게와 그 안에 담긴 추억을 그리워하며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그저 차 한 잔을 마시며 예시하기를 나누다 돌아갔고 어떤 날은 화음리의 날씨나 계절 이야기를 나누며 짧은 시간을 보내다 갔다. 그 평범한 일상이 은서에게는 오히려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할머니가 60년 동안 지켜온 것은 거짓된 편지가 아니라 바로 이런 평범하고 다정한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노인은 이제 지물포에 올 때마다 지팡이를 문 앞에 세워두고 오래도록 진열장을 둘러보곤 했다. 예전에는 오직 편지 봉투만을 바라보던 그 눈길이 이제는 색색의 한지와 낡은 만년필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에까지 머물렀다. 마치 처음으로 이 가게의 풍경을 온전히 눈에 담는 사람처럼 그는 천천히 그리고 평온하게 주위를 둘러보곤 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은서는 도시로 돌아가려던 계획을 접고 정심지물포에 눌러앉기로 결심했다. 편집자로서의 경력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지만 그녀는 이 가게와 이 가게가 지켜온 이야기를 함부로 문 닫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도시의 회사에는 정중히 사직서를 냈고 짐을 정리해 화음리로 완전히 거처를 옮겼다. 처음 며칠은 낯설고 막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노인은 그 후로도 여전히 가게를 찾았다. 다만 이제는 매일 아침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세 번쯤 몸 상태가 허락하는 날에만 들르곤 했다. 그는 은서와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전쟁 전 고향의 풍경, 젊은 시절 이발 기술을 배우던 시절, 그리고 무엇보다 영우와 함께했던 짧지만 소중했던 8년의 기억들. 그 이야기들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고 따뜻한 회고에 가까웠다. 영호는 유독 잠자리를 좋아했어요. 여름이면 마당에서 잠자리를 잡겠다고 온종일 뛰어다녔죠. 그러다 넘어져서 눈썹 위에 흉터가 생겼는데 그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노인은 그 이야기를 하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은서가 이 가게에서 그의 웃음소리를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 녀석이 밥은 또 얼마나 잘 먹었는지, 어미 없이 자라도 어찌나 씩씩했던지, 저보다 오히려 제가 그 아이한테 위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은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보육원 원장이 남긴 기록을 떠올렸다. 왼쪽 눈썹 위의 흉터. 그것은 정말로 슬프게도 그 소년이 영호였음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그러나 은서는 그 사실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확증이 아니라 그리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어느 날 노인은 은서에게 뜻밖의 부탁을 했다. 제가 이 가게에 이발 도구를 좀 맡겨도 될까요? 이제 손이 떨려서 더는 손님을 받기 힘들 것 같아서요. 그래도 영호가 언젠가 이 도구들을 보고 싶어 할지도 모르니까요. 은서는 흔쾌히 그러겠노라 답했다. 그날부터 지물포 한쪽 진열장에는 낡은 가위와 빗, 면도칼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종이와 편지의 가게였던 이곳에 이제는 한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도구들까지 함께 놓이게 된 것이었다. 노인은 그 도구들을 진열장에 내려놓으며 하나하나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가위의 날은 오랜 세월 갈고 닦은 흔적으로 반들반들 빛났고 손잡이에는 손때가 짙게 배어 있었다. 이게 제 평생 밥벌이였습니다. 이 가위로 수천 명의 머리를 다듬었어요.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마치 오랜 동료를 떠나보내듯 애틋한 눈빛으로 도구들을 바라보았다. 손님들은 그 낯선 물건들을 보고 궁금해했지만 은서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 굳이 사연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노인과 그녀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은서는 그 겨울 마을 사람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낯설고 서먹했던 화음리의 골목들이 어느새 그녀에게도 익숙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었다. 노인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지물포 새 주인장이라 부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몇몇은 옛날 최말순 여사와의 추억을 들려주기도 했다.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은서는 할머니가 이 작은 마을에서 얼마나 깊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새삼 깨닫곤 했다. 어느 할머니는 자네 할머니가 겨울마다 우리 집에 동치미를 담가다 줬어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또 어느 할아버지는 말순 여사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 경로당도 못 지었을 거야 라며 예시를 자랑스레 들려주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쌓여갈수록 은서는 할머니의 삶이 비단 지물포와 편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을 곳곳에 스며든 따뜻한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갔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도시에서 10년 넘게 몰랐던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이 작은 마을에 와서야 비로소 온전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못내 아쉽고도 감사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노인은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은서는 매일같이 병문안을 갔고 그때마다 노인은 힘겨운 와중에도 은서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전했다. 병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노인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어릴 적 영호와 함께 벚꽃 구경을 갔던 기억을 되짚어보곤 했다. 은서 양 덕분에 마지막이 이렇게 평온할 줄 몰랐습니다. 은서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르신, 아직 마지막이라뇨. 힘내셔야죠. 노인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여한이 없어요. 영호도 저를 용서했고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만났으니까요. 그는 은서의 손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덧붙였다. 말순 여사님께도 그리고 은서 양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은서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남겼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화장한 유해를 그 옛날 아들과 헤어졌던 다리 아래 강물에 뿌려달라는 것이었다. 거기서 기다리면 언젠가 영호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힘겨웠지만 눈빛만은 더없이 평온했다. 은서는 목이 메었지만 그 눈빛을 마주하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했다. 노인은 그 말을 끝으로 지친 듯 눈을 감고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은서는 그 곁을 지키며 이제는 앙상해진 그의 손을 오래도록 감싸 쥐고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병실 안까지 붉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이 손이 60년 전 어린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았던 바로 그 손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며칠 뒤 새벽, 박덕수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향년 92. 그의 마지막 순간, 곁을 지킨 것은 60년 전, 한 젊은 새댁이 시작한 거짓말이 만들어낸 인연. 바로 그 손녀였다. 창밖에는 여전히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노인의 얼굴에는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누군가를 만난 사람처럼 옅은 미소가 남아 있었다. 노인의 장례식은 소박했다. 가족이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여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은서는 상주도 아니면서 상주의 자리에서 조문객을 맞이했다. 이발소의 오랜 단골 손님들, 지물포를 오가며 노인의 사연을 알게 된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와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였다. 빈소에는 화려한 화환 대신 노인이 평생 아끼던 낡은 이발 가위 한 자루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조문객들은 저마다 노인과의 추억을 한마디씩 나누며 그가 평생 짊어졌던 그리움의 무게를 함께 애도했다. 마을 이장은 조사를 대신하여 노인이 평생 마을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왔던 일화들을 하나씩 풀어놓았고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저마다 눈시울을 붉혔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은서는 노인의 유언대로 유해를 들고 그 옛날 다리로 향했다. 64년 전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놓쳤던 바로 그 다리였다. 세월이 흐르며 다리는 몇 차례 보수되어 예전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 아래 흐르는 강물만은 그때와 다름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은서는 다리 위에 서서 64년 전 이곳에서 벌어졌을 그 아비규환의 순간을 가만히 그려보았다. 지금은 평화롭기 그지없는 이 풍경 속에 한 아버지의 평생을 뒤흔든 비극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아득하게 느껴졌다. 은서는 다리 난간에 서서 강물을 향해 유해를 조심스럽게 뿌렸다. 하얀 가루가 바람에 흩날리며 강물 위로 내려앉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강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흐트렸다. 어르신, 이제 영우 형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다시는 손을 놓치지 않으시길. 강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잔잔히 흘러갔다. 그러나 은서는 그 순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온 한 아버지의 사랑이 마침내 온전한 안식을 찾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정심지물포로 돌아온 은서는 그날 밤 다락방에 올라가 할머니의 공책 마지막 장에 자신의 글을 덧붙였다. 그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자신이 내린 선택을,
그리고 노인의 마지막 순간을 꾹꾹 눌러 담아 적어 내려갔다. 펜을 쥔 손끝에서 할머니가 평생 느꼈을 그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창밖으로는 별빛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다락방의 낡은 괴짝은 이제 그 소임을 다한 듯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다. 할머니가 시작한 이 거짓말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게를 지키며 할머니가 지켜온 그 마음을 이어가려 합니다. 다만 이제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위로의 방식으로요.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다. 정심지물포는 여전히 화음리 골목 한편을 지키고 있다. 간판은 새로 칠했지만 가게 이름만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은서는 이제 이 마을에서 사람들의 사연을 편지에 담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 붙이지 못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전하고 싶지만 전할 수 없는 말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그녀를 찾아온다. 어떤 이는 세상을 떠난 부모에게, 어떤 이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형제에게, 또 어떤 이는 스스로에게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편지에 담아달라 부탁한다. 은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하며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마음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다. 다만 그녀는 할머니와 달리 결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지 못했던 말을 스스로의 목소리로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택했다. 가게 한쪽 진열장에는 여전히 낡은 이발 도구들이 놓여 있다. 그 옆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는데 그 안에는 박덕수 노인이 마지막으로 은서에게 건넸던 말이 적혀 있다. 사랑은 사실보다 강하다. 은서는 가끔 그 액자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할머니가 60년 전 내렸던 그 선택은 어쩌면 세상의 잣대로는 옳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선택이 지켜낸 것은 한 사람이 절망 속에서도 매일 아침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손녀의 손을 거쳐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진실과 거짓 사이 그 아득한 경계 위에서 한 사람이 평생을 두고 지켜낸 것은 결국 사랑이었다는 것을 은서는 이제 온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다. 세상에는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선택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그 선택이 옳았는지보다 그 선택이 누군가를 얼마나 오래도록 지켜주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 작은 지물포에서 배웠다. 가끔 마을 아이들이 지물포에 놀러 와 낡은 이발 도구와 오래된 편지지들을 신기한 듯 구경하곤 한다. 그럴 때면 은서는 아이들에게 짧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소년과 그 소년을 60년 동안 사랑한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낸 한 여인의 이야기를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어딘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곤 한다. 그렇게 이 작은 지물포에서 시작된 사랑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 어느 아이는 집에 돌아가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편지 한 장을 써서 지물포를 다시 찾기도 했다. 그렇게 이야기는 이야기를 낳고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으며 화음리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화음리에는 오늘도 저녁 해가 붉게 물들고 있다. 정심지물포의 낡은 종이 딸랑 울리고 오늘의 마지막 손님이 조심스럽게 편지지 한 장을 사들고 나선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려는지 은서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로 그 마음을 배웅한다. 가게 문을 닫기 전 그녀는 늘 그렇듯 다락방에 올라가 괴짝을 한번 들여다본다. 그 안에는 이제 할머니의 편지와 노인의 이발 도구, 그리고 자신이 쓴 새로운 이야기들이 함께 잠들어 있다.
붙이지 못한 편지지 한 장에도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